합의라는 말을 언제 사용해 보셨을까요? 이혼을 할 때 아니면 싸우고 난 다음에 병원비 문제로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적당한 선에서 제안을 할 때? 보통은 그게 상식이죠.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문제로 합의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는데 정말 그때의 사건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직도 지끈거릴 정도로 피곤하고 힘이 쭉쭉 빠집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제가 안일했다는 점도 물론이지만 왼수 같은 남편 놈의 과오가 크긴 했지요. 용서를 하는 문제는 둘째치고 정말 염치도 없고 뻔뻔하기까지 한 그들의 작태에 혀를 내둘렀고요. 저는 살면서 해본 적 없는 복수를 결심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하면 뭐 하겠어요? 솔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번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답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저를 질책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를 질타하는 말들은 잠시 넣어두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다음에 저에게 그저 고생했다고 일을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텐데 힘들었을 테니 앞으로는 푹 쉬라고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이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기도까지 드렸으니까요. 그저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일어나게 된 일이라 가볍게 생각해 보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는 사건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왜 참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동안은 무엇 때문에 꾹 참아야만 했는지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겪을 수 있는 별별 일들은 다 겪어본 듯 싶어요. 이런 일들이 설마 내 인생에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일어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잘려버리게 된 것이었어요. 그것도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혼 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 또한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을 떡 벌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죠. 남편이 너무나도 크게 망연자실해버렸기 때문에 저 또한 같이 옆에서 죽상을 하고 있을 수는 없이 재빨리 제 마음을 추스리고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신혼 초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를 후회하는 마음까지 살짝 들더라고요.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당연히 다른 곳에 취직 가능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당신 회사에서 왜 잘린 건데? 이유는 알고 있어? 갑자기 퇴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당신이 무슨 실수를 저지르기라도 한 거야? 회사에 뭐 막심한 손해를 끼치기라도 했어?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발주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 수량을 잘못 설정해서 손해까지 내가 다 떠안게 된 게 퇴사의 원인인 것 같아. 내가 분명히 그 손해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퇴직까지 시킬 줄은 몰랐지. 정말 나도 멘탈이 탈탈 털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량 실수를 했다고? 아니, 고작 그런 일로 한 사람을 회사에서 쫓아내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미 사직서까지 전부 처리된 마당에. 몰라. 당신 말대로 난 아직 젊으니까 다른 곳에 취직하는 거 어렵지 않겠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재취업할게.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고 싶기도 했어. 발주 주문 하나로 나를 이렇게 내치는 이런 회사? 내 쪽에서 거절이야.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저에게 다른 회사에 곧 취직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말만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안심이 되겠냐고요. 남편은 자격증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게 없었고 취직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었으니 제 마음속에 생활비에 관한 불안함이 가득 차올랐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친환경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폐지나 폐품을 가지고 새 종이를 만든다거나 휴지 혹은 재활용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친환경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꽤 있었고, 홍보 부분에서도 잘 되어서 친정 아버지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기업들도 꽤 많았어요. 정기적으로 환경 산업을 위해 기부도 하시고 강연도 나가시고 하시면서 꽤나 탄탄한 회사를 이끌어가고 계셨죠. 그래서 저희 친정 집안은 좀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는데, 남편이 어쨌든 발주 실수를 해서 그 손해를 다 떠안게 되었잖아요. 손해를 떠안는 부분은 개인 사비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이, 가뜩이나 회사에서 잘리게 된 것도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내가 염치 없이 처가에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어. 이거는 내가 우리 집에 이야기를 할게. 우리 집에서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금액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있어. 처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가상한 마음은 잘 알겠으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집안과 그저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를 하시고 노후를 즐기시는 시댁이랑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마련이었어요. 시부모님의 노후 자금을 털어서 남편의 실수를 덮어야 한다는 게 제 마음에는 조금 걸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고 박박 우기는데, 제가 뭘 어쩔 수 있겠어요? 오히려 저희 친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니까 전 그냥 모른 척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시댁에서는 남편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빚을 갚아주었는데,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도 모자란다며 결국 집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액이 단순히 몇백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댁까지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말에 두 번 놀라고 말았죠. 남편은요, 작은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아예 억 단위의 실수를 해놓고 본인은 억울하다며 징징거리고 있었던 것이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시댁에서 빚을 다 갚아준 다음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잔소리를 할 수 없었죠. 제 돈이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근데 더 미치겠는 건, 시댁에서 집까지 팔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빚이 더 남아있다는 것이었어요. 전 도대체 남편이 총 얼마를 해먹은 건지가 궁금했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거의 다 해결된 일이니 관심조차 주지 말라면서 매번 궁금해하는 저에게 딴말을 하며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일단은 뭐 남은 빚은 하루빨리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 천천히 갚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스스로 다독이면서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었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취직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력서는 엄청나게 넣고 면접도 간간히 보러 다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합격 통보가 그 어느 회사에서도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서 생활을 해야 했고, 이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생각에 정말로 다음날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어요. 그러던 도중에 한 줄기 빛이 저희 부부에게 스며들게 되었죠. 아니 자네 언제까지 그렇게 이력서만 놓고 면접만 보러 다니고 할 텐가? 눈을 낮춰서라도 회사에 취직을 해서 생계를 책임져야지. 이러다가 우리 딸 굶어 죽겠네. 저도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인어른, 제가 부족해서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저 자네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갈 회사가 없으면 나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사 와서 일을 해볼 생각은 없나? 가장으로서 놀고 먹는 건 직무유기야. 아무튼 취직을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회사에 당장 출근해서 일부터 배우는 게 좋겠네. 물론 다이렉트로 취업을 시켜주면 낙하산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력서도 받고 면접도 보고 해서 붙긴 했지만요. 남편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원래 다니던 회사에 비하면 저희 아버지의 회사는 조금 더 작은 중소기업이긴 했어요. 남편은 출근을 시작했고 월급을 받아오기 시작했어요. 고정적인 월급이 생기니까 그나마 삶에 숨통이 트이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것도 또 잠깐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본인들의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던 집을 팔아서 우리 남편의 빚을 갚아줬으니까 본인들에게 잘해라 하면서 저에게 효도를 강요했어요. 아유, 우리도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기 싫어서 아파트 팔아다가 빚 갚아줬으니까 앞으로는 너희가 우리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아, 내가 며느리에게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주 들여다보고 효도하라는 거니까 앞으로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도 먹고 살려면 힘들지 않겠니? 생활비를 조금 보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네. 물론 저도 시어머니의 말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했어요. 솔직히 본인들 노후를 위해 평생 살 집을 마련했다가 팔아버렸으니 그런 요구를 할 만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희도 사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많지도 않았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조금 덜 벌어오고 있었어요. 생활비는 빠듯하지 갚아야 할 빚도 남아있지. 그 와중에 어떻게 시부모 입맛에 맞는 효도를 하고 생활비를 보탤 수 있겠냐고요. 월급이라는 게 정확하게 시간과 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건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을 하며 저희 남편에게만 월급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직원들은 경력이라던가 회사를 다닌 연차라던가 분명히 인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쌓인 것들이 있는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었고요. 자네가 열심히 일을 하고 버틴다면 내가 매년 연봉 협상 테이블에 자네를 앉혀주도록 하지. 지금은 신입이고 경력도 없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자네도 회사를 다녀봤으니 잘 알지 않겠나. 사장이 마음대로 배를 몰았다가는 그 산으로 간다는 사실을 말이야. 지금은 일이 손에 익지도 않았으니 내가 편법을 쓸 수는 없네. 아버지께서는 남편에게 버티라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정작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시댁 쪽에서 난리를 쳤어요. 아유, 어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위를 데려다가 일 시키면서 꼴랑 월급이 그게 뭐야. 사돈어른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쪼잔하게 나오시네. 아니, 사위랑 사원들이 같아? 적어도 우리 아들한테 한 달에 600에서 7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일하라 힘들어 죽겠다는데. 아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정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마구마구 퍼부어대셨죠. 환경 사업 쪽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초짜라 실수투성인데 월급 6, 700만 원이라니. 아니, 그렇게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친정아버지 회사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남편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입사를 하겠죠. 며느라가 너도 참 그렇다. 남편 월급이 쥐꼬리 같으면 친정에 가서 연봉 좀 올려달라고 나서서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그 돈 받고 일을 하라 할 수 있어? 우리 노후도 책임을 져야 하고 말이다. 아프면 병원비도 보태줘야 하는 게 니들이야. 너희들 당장 내가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갈 돈은 있는 거야?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병원들 검사가 어찌나 많은지 동네 병원만 가도 비싸. 저에게 힘을 써보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월급 인상을 요구하는데 돈 타령하는 시댁만큼 피곤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반면에 우리 남편은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한 이후 철이라도 든 건지 뭔지 상당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취직이 안 된다며 집에서 놀고 먹고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친정에도 자주 찾아가자고 말을 했어요. 친정에 가는 거야 늘 좋았으니까 군소리 없이 따라갔는데 갈 때마다 저희 친정아버지와 함께 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무엇보다 의욕에 가득 차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달라져도 뭔가 제대로 달라졌구나 하면서 또 다른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남편은요, 알아주는 투덜쟁이였거든요. 이전 회사에 다닐 때에는 퇴근만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징징징거리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댔어요.
뭐 팀장이 죽일 놈이니 어쩌니 맨날 자기한테 스트레스만 준다고 저에게 하루가 뭐다 하고 넋두리를 했었거든요. 아, 그게 얼마나 지겨웠는지. 처음에는 저도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었었는데, 아시죠? 날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말만 듣다 보면 질리고 힘들다는 것을요. 제발 남편이 팀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기를 바랐던 날도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이전 회사를 다닐 때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구니까 저도 넋두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적어도 친정 아버지의 회사에서는 이전 회사의 팀장처럼 남편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은 없는 듯 했어요. 지금은 열정적으로 일을 배우고 나서서 하고 있었으니까요. 장인어른, 제가 이번에 회사 내부 구조도 확인하다가 알게 된 건데요. 장인어른 회사에 감사부도 있고 회계부도 있고 하는 일은 비슷하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아, 그거 말일세. 내가 회계부 일을 감사부에서 하는 것처럼 해두었는데 실상은 말이야. 둘이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때면 저와 친정엄마는 항상 남편과 친정아버지께 핀잔 섞인 말을 내뱉곤 했었죠. 남편이 여태까지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친정아버지를 찾아가서 회사 구조부터 시작해서 수익 시스템까지 일일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 적고 하면서 회사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놈이 뭘 잘못 먹었나 하는 수준으로만 생각했었는데, 날이 갈수록 본인이 하는 일에 빠져서 진중하게 임하고 있으니 저까지 다 뿌듯해지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도 칭찬 한 번 한 적 없었던 저희 남편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고요. 회사 일에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아니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그저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했던 건데 아주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한다니까. 내가 장부기 받은 것도 전부 사위한테 맡기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겠지? 친정아버지께서는 회사의 수익 구조를 철저히 비밀로 하셨고, 당연히 장부 기입 또한 평생을 스스로 하셨는데 그 일을 남편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남편과 친정아버지 둘이 의지를 하고 하는 게 참 뿌듯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몰라서 해본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두 줄이 뜨는 것을 보고 놀라서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 진료를 대기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하고 정신이 쏙 빠질 것 같은데 정말로 감격스럽더라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시면서 임신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축하를 2번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초음파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아기집이 지금 2개가 보이죠? 쌍둥이를 임신하셨어요 하시는 겁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확 갑자기 두려운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출산을 2명을 한 번에 해야 한다는 것도 무서웠고, 남편이 버는 돈이 뻔한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병원비도 2배로 드는 것이 아닌가 싶었죠.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주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 부부에게는 늘 축복만 따라오나 봐. 항상 힘든 일이 생기고 나면 그만큼 2배로 기쁜 일도 생기잖아. 한 방에 2명을 임신하다니. 이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앞으로는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애들이고 당신이고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을 거야.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꼭 우리 가족 호강시켜 줄 테니까 나만 믿어줘. 알겠지? 아, 차차차. 아, 이 소식을 빨리 저가에 전해야지. 장인어른 참 좋아하시겠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저희 친정부터 챙겼는데, 사실 그동안 시댁에서 계속 저만 보면 돈 타령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남편도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임신까지 한마당에 저에게 또 스트레스를 줄 수는 없으니까 시댁에 가자는 소리를 아예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남편 덕에 행복했죠. 남편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친정으로 차를 몰았고
영문도 모르고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 친정 부모님께 어깨를 아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와이프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는데 글쎄 2배로 기쁨을 주었지 뭐예요.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그 말에 갑자기 저희 부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시면서 그게 진짜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축하한다. 어떻게 한 방에 쌍둥이를 가질 수가 있니? 요즘은 시험가 난다고 쌍둥이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너네는 자연 임신이잖니. 정말 2배로 축하할 일이 생겼네. 아이고 이럴 때가 아니지. 뭐 필요한 건 없니? 우리가 준비해 줄 게 있으면 부담 가지지 말고 말해봐라. 필요한 게 엄청나게 많죠. 유모차도 쌍둥이용으로 필요하고 카시트도 필요하고 뭐든 2배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정신이 좀 혼미해요. 젖병 같은 것도 전부 2배로 준비해야 하는 건가? 쌍둥이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운 거 있죠. 당신은 바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떡해. 그런 건 천천히 준비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부담스럽게 유모차 카시트가 뭐야? 당연히 그런 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마련할 테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께 부담 주지 말어. 우리 딸은 철이 없어서 그 뭐 해준다고 하면 바로 사달라고 줄줄이 말을 하는데 우리 사위는 아주 사람이 됐어. 그래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하도록 해. 지금도 충분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들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귀한 것들인걸요. 앞으로도 장인어른 회사에 뼈를 묻고 열심히 배워서 저도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장인어른 늘 감사합니다. 갑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축복이고 큰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서 임신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회사 이야기를 하며 굽신거리는데 저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친정아버지를 존경하고 있고 늘 감사하다고 말을 하니 좋긴 좋더라고요. 사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싫을 리가 있겠어요? 처가에 늘 잘하겠다면서 고개를 꾸벅 숙이는 남편이 없어 보이면서도 주제 파악은 잘하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사실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워낙 돈 타령을 해대시니까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찾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산부인과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친정으로 차를 몰았는데 어떻게 제가 시댁을 쑥 무시하고 전화로 통보만 하고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찾아가서 스트레스를 주면 임신했다는 핑계로 그냥 나와야겠다 하고 잔머리를 굴리며 시댁에 찾아갔고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당연히 손주를 한 방에 2이나 가지게 되었으니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댁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하더라고요. 아니 그 뱃속에 손주가 2이나 들어있다고? 아이고 어떻게 쌍둥이를 임신할 수가 있냐.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2을 어찌 키우냐 이 말이다. 내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었던 것은 맞는데 이런 시기에 이렇게 손주를 2이나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 글쎄.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 아휴 마음이 갑자기 너무 시리구나. 지금도 우리 아들 등골 휘게 힘든데 애 둘에다가 너먹이고 입히고 우리 집에 생활비까지 주려면 지금 월급으로는 택도 없지 않겠니? 사돈댁에 말을 잘해서 월급 좀 올려달라고 해라. 아니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보너스라도 넉넉하게 달라고 해. 생활비를 지원이라도 받던가. 어머님 임신 축하는커녕 저 보자마자 돈 이야기부터 꺼내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성실하게 하면 월급 올려주신다고 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웬걸 네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니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힘들 때 도와야지. 우리도 지금 다 쓰러져가는 흉물스러운 집에서 끙끙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너네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는 것도 없는 형편에 무리해서 드리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라고 큰돈 안 드리고 싶겠어요?
남편이 대책 없이 한 실수를 어머님, 아버님이 갚아주셨고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돕고 있는데 더 내놔라 하시면 그러니까 니네가 형편이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사돈댁에 가서 월급 올려달라고 옆구리라도 찌르라는 거지. 우리 아들이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는데 사위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줘? 아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우리가 남도 아닌데. 쌍둥이를 가졌다고 알려드리고 기분 좋게 축하를 받으러 온 자리였는데 어김없이 돈 타령만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표정을 굳히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남편이 제 눈치를 쓱 보더니만 시어머니를 향해서 핀잔이 섞인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엄마가 좋다고 도와준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꾸 돈 타령을 하는 거야 진짜. 엄마가 먼저 갚아주겠다고 해서 내가 처가에 도움을 안 받았던 거잖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갚겠다고 했잖아. 말했는데도 왜 자꾸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독촉을 하는 거야? 아, 엄마가 무슨 빚쟁이냐고. 아니 이게 기껏 도와주고 했더니 지 마누라 편만 쏙 들고 앉아있어. 네가 실수한 거 어디 가서 욕이라도 처먹을까 봐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갚아준 거 아니야? 여윳돈은 물론이고 집까지 팔아서 전부 다 해줬더니만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서 큰 소리를 내는 거야? 아니 누가 집까지 팔아서 갚아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먼저 내가 말하기도 전에 다 팔아서 돈부터 들이밀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집까지 팔았으면 안 됐어. 이것이 그때는 좋다고 감사하다고 받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말이 바뀌는 꼴이 아주 어이가 없다.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식구 이렇게 좁은 데에서 펄펄 떨며 살 일 없었어. 양심 있으면 네가 먼저 큰돈 턱턱 가져다 주면서 죄송하다, 고맙다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유, 벌어오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게 뻔하다는 거 잘 알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턱턱 가져다 주겠어. 엄마야말로 우리 생각 너무 안 하고 지르는 거 아니야? 우리라고 마음 편안하게 그 돈 받고 두 다리 뻗고 지내겠냐고요. 아, 제발 스트레스 좀 그만 주세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시댁에만 다녀오면 기분이 팍 상해버려서 태교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론 시자가 붙었으니까 기피하는 것도 있고 시댁에서도 늘 핀잔만 주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튼 시댁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뭐 맛있는 걸 대접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임신을 했다고 금이야 오기야 해 주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친정이랑 계속 비교가 되었죠. 하지만 저와는 완전히 반대되게 남편은 늘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돌아와서도 녹초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빨리 회사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 나중에는 이상하게까지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이 재미를 붙였다고 해도 남의 밑에서 일을 하는 직장 생활인 건데 콧노래를 부를 정도로 기분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일을 한 만큼 월급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혹시 뭐 다른 재미를 보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수상하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한번 의심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행동이 진짜로 수상한 거예요. 분명히 시댁에 아주 조금씩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부부 생활비에 병원비에 아이들에게 들어갈 돈까지 해서 돈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깨져서 분명 돈이 부족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남편이 카시트며 유모차며 본인 카드로 턱턱 사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제가 가지고 싶다고 넌지시 말을 했던 모델들로다가 쭉 가지고 오는데 그게 사실 정말 한두 푼이 아닌 돈이었거든요. 전 남편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대책 없이 돈을 쓰는 건가 싶었죠. 혹시 뭐 친정아버지가 저 몰래 월급이라도 올려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아니면 생활비를 보태 쓰라고 뒤에서 몰래 돈을 더 주시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혹시 친정아버지께서 정말 돈을 보태주신 거라면 저에게 몰래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비상이 난 게 시댁에서 나름 조용히 있는 둥 마는 둥 지내던 신우가 아주 대박적으로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허구한 날 바깥으로만 나돌아다니던 신우이가 글쎄 혼전 임신을 했다면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시댁에다가 폭탄 선언을 한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는 뭐 당연스럽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었죠. 아니, 돈 한 푼도 없어서 생활비까지 저희에게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신우 결혼시킬 돈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다가 혼전 임신까지 해서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시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환장할 노릇인 거죠. 아니, 저봐라. 털컥 임신부터 해서는 결혼해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유, 내가 머리털을 빡빡 밀어버릴 수도 없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니까. 아이, 자식들이라는 게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생각들이 부족한 건지 천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얘 며느리야. 너네 아이 물건 전부 다 2개씩 사다 놨지. 그거 하나씩 다 우리 딸한테 줘라. 돈도 없는 애들이 무슨 아기용품을 사겠어. 하나씩만 줘. 저에게 갑자기 카시트도 그렇고 유모차도 그렇고 2개씩 준비하지 않았냐고 하나를 내놓으라고 날강도 심보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했던 육아용품들 대부분이 쌍둥이 전용이라서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물건들이 아니라 2개가 다 붙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저희가 구매를 한 것들은 죄다 쌍둥이용이라서 각각 사용하는 게 아니라 2개가 한 번에 붙어 있어요. 아가씨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저희도 없는 살림에 준비를 한 거라 아가씨한테 나눠드릴 수가 없어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아직 저희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 게 웃겼죠. 쓰던 중고용품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 한데 새 거를 달라고 하니까 어이없잖아요. 가뜩이나 배도 2배로 불어나고 있어서 몸은 몸대로 힘들고 또 정신은 정신대로 힘든데 저한테 맡겨놓은 물건이라도 있는 것처럼 내놔 내놔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임신을 한 게 얼마나 답이 없는 상황이었냐면요. 우리 신우는 직장도 없는 백수였고 매일같이 술 먹고 놀러 다니느라 바쁜 여자였어요. 심해부가 될 남자도 동네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벌이나 하는 답도 없는 놈이었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속이 터지고도 남죠.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이 남편놈이 자꾸 어디서 돈이 그렇게 샘솟는 건지 뭔지 신우가 병원비가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전화를 하니까 통장으로 30만 원을 떡하니 보내주대요. 당신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꾸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돈이 있어서 펑펑 돈을 쓰냐고. 난 몰래 무슨 로또라도 됐어? 아니면 혹시 당신 뭐 사행성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돈 벌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을 해봐. 아유, 내가 뭐 그런 거 할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사실 뭐 투자를 하나 했는데, 그게 잘 돼가지고 매달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그래. 투자? 무슨 투자를 했는데? 나도 좀 알려주라.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시댁 식구들한테도 빨리빨리 공유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고정 수익이 나는 거면 다 같이 돈을 버는 게 좋은 거지. 왜 당신 혼자만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는데? 남들이 알면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지. 아무튼 어디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수상하긴 했지만 일단 남편이 자꾸 어디서 났는지 모를 돈을 주면서 제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생활비도 넉넉해지고 하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요. 배가 불러오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루빨리 출산을 해서 쌍둥이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쌍둥이들이 너무 크면요, 자연분만으로 낳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위치가 애매해서 자연분만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안전하게 아이들이 적당하게 컸을 때 예정일보다 조금 이르게 수술을 해서 출산을 하는 편이 좋을 거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저도 자연분만의 고통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도 했고 겁도 많이 나서 수술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고 양가의 수술 날짜를 알려드렸죠.
뭐라고? 아유, 자연분만도 아니고 애를 수술해서 낳겠다고? 아이고, 물론 애가 둘이라서 쉽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얘 너무 시도도 안 해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도 안전하게 하려면 수술하는 게 낫다고 해서요. 아유, 어머님,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아가씨한테도 자연분만 하라고 하셔요. 아가씨는 수술하겠다고 애초에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차별하시면 저 좀 그래요. 그랬더니 아주 입을 삐죽이면서 언제 자기가 신우한테 단박에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서 궁시렁거리는데 만만한 게 며느린가 싶더라고요. 아무튼 뱃속에 아이들 수술 날짜를 잡고 친정에도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친정 부모님께서 갑자기 상기가 된 얼굴로 저에게 선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누워있을 침대가 필요해서 친정 부모님께 아기 침대를 사달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나서 침대냐고 물어봤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들뜬 목소리로 침대보다 훨씬 더 좋은 거라고 하시더니만 저에게 카드키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응? 이게 무슨 카드키예요? 아파트 로고도 적혀 있고. 아, 이런 걸 갑자기 왜 주시는데요? 뭐 분실물이야? 아이, 그럼 선물일 리가 없지.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딱 보면 몰라. 아파트 열쇠잖아. 현관 입구 카드키. 쌍둥이를 낳고 어떻게 지금 사는 그 투룸에서 생활을 하겠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인데 거기서 생활했다가는 우리 딸 무릎이고 허리 싹 나가게 생겼는데 절대 안 되지. 우리가 큰맘 먹고 방 3개짜리 아파트 하나 구했다. 우리 딸한테 번듯한 집 한 채 해주고 싶었는데 아휴, 이제서야 이런 선물을 하게 되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데 진짜 저는 너무나도 큰 감격을 받았어요. 출산 선물로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요동을 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그 카드키를 보고 놀라서 눈이 정말로 이 주먹만큼 커졌고 평생을 충성하겠다면서 머리까지 바닥에 박을 기세로 절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또한 남편에게 앞으로도 아낌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으라고 덕담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출산을 하고 3주일 만에 조리원에서 퇴소를 하고 새 집으로 들어갈 생각에 너무 설레어서 남편의 차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올라탔어요. 배가 땡기고 아팠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주신 새 집으로 들어가 드디어 살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이사를 마쳤거든요. 아무튼 창밖을 보면서 신나하고 있는데 점점 익숙한 길이 보이더니만 남편이 시댁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한 번도 시댁 식구들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신우가 배가 나와서 힘들었었나 보다. 오늘 보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시댁에 그냥 별 의심 없이 들어갔어요. 제가 조리원에서 푹 쉬기도 했고 몸조리를 참 잘해서 별로 피곤하지도 않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댁에 갔는데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안방에 들어가더니만 저에게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두 눈을 비비고 시댁의 광경을 쭉 둘러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가전이고 가구고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게다가 안방에 애기 침대며 뭐며 전부 다 들어가 있었고요. 잠깐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뭐야? 왜 우리 애들 짐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부 살림살이들까지 전부 시댁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를 시어머니가 저에게 오더니만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인심을 쓰는 듯한 말투, 딱 그거였어요. 얘, 내가 일부러 안방 내어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너네 부부 짐이 많아서 내가 안방을 내어줬다. 그 좁은 집에서 살면서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았어. 아, 내가 필요 없는 건 다 버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희 집은 여기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방 3개짜리 새 아파트인데요. 장난이 너무 심하네요. 여보,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당신 많이 놀랬지? 아이, 내가 상황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집 좋은 거 사줄게. 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 집 따로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사준 우리 집. 근데 여기서 뭘 어쩌자고 짐을 옮겨? 집을 좋은 걸 왜 사줘? 좋은 집이 있는데. 아이고, 저 이해력 딸리는 거야, 뭐야. 내가 애들 아범이랑 합의를 딱 봤다. 그 집에서는 우리 딸이 살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너는 그냥 이 집에 놀러 붙어 있다가 돈 좀 모아서 새 집 사서 가면 된다, 이 소리야. 너네 집 구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라고 아우 내가 안방까지 내어줬잖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된 신우가 마땅히 집을 구할 돈도 없고 막막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쌍둥이 출산 선물로 주신 집을 신우에게 주었단 말이었어요. 저희가 원래 살고 있던 푸른 빌라는 팔아서 시댁에 남겨진 빚을 갚아주었고 저희 부부는 집도 절도 없으니까 시댁에서 합가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소리였던 거죠. 이렇게 모든 인과관계가 정리가 되니까 정말로요 편두통이 확 오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에게 제대로 된 뒤통수를 맞았으니 머리가 지끈거릴 수밖에요.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야? 설마 지금 우리 남편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딴청 부리는 거 보니까 맞네. 이러려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잘하는 척 했던 거야? 돈 펑펑 쓰고 했던 것도 집 팔아서 생긴 돈이었던 거니? 나 몰래?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다 진심으로 처가에 잘하려고 한 거고. 내가 돈 많이 벌겠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사서 이사 가자. 당장 내 집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 나 쓰라고 주신 집이 있는데 왜 내가 기약도 없이 당신이 돈 벌어서 새 집을 사길 기다려야 하냐고. 이 상황이 이게 뭐냐고. 아이고, 너는 애가 맏며느리가 되어서 그 정도도 양보를 못하니? 우리 딸이 얼마나 불쌍하니? 그 어린 나이에 임신을 덜컥 해버려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자애도 편변치 않고 둘이 뭐해 먹고 살지 앞날이 컴컴한데 집 한 채는 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고. 그걸 왜 제 돈으로, 아니 저희 부모님이 주신 집으로 해야 하냐고요.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집 내놓으라고. 아범이랑 합의 다 끝났다니까 왜 자꾸 내 집 타령이야. 이미 우리 딸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빼라는 거야? 아유, 그냥 포기하고 여기에 눌러붙어. 저는 이건 죽어도 아니다라는 생각에 애 둘을 겉싸게 싸서 양 옆구리에 탁 끼고는 그냥 시댁을 나와서 눈앞에 보이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애 둘을 안고 택시를 타는데 저 멀리서 남편이 허겁지겁 저를 따라오니까 놀래서 택시 아저씨한테 바로 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택시 아저씨는 제가 너무 급해 보였는지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냅다 남편을 따돌리려 출발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뒤늦게 친정 주소를 말을 했고 아무런 짐도 없이 아기 둘만 옆구리에 끼고 등장을 한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황당함을 금치 못하셨어요. 물론 제가 아이를 내려놓고 억울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시댁에서 내 집을 가지고 간 이야기를 하자 친정 부모님의 황당함은 당연히 분노로 바뀌었고요. 나 이대로는 죽어도 못 살아. 당장 이혼부터 할 거야. 엄마 아빠가 해준 그 아파트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 그 집에 신우가 들어가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인간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이래서 잘해주면 안 돼. 염치도 없이 간이고 쓸개고 다 빼먹으려고 하니까. 그 인간들 아주 미친 인간들 아니니? 안 그래도 네 아버지도 벼르고 있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주 그냥 조사버려야겠어.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예상도 못하고 지들끼리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집들을 바꿔치기 했겠지만 그 집의 명의는 저희 친정 어머니의 명이었어요. 나중에 그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세금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친정 어머니의 명의로 사두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아버지께서는 노발대발하면서 남편에게 뒤통수마저도 너무 세게 맞은 거라며 화를 내셨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이야? 상상 속에서도 이런 행동은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지. 당장 이혼해라.
그런 막대 먹은 집안이랑은 연을 이어가는 거 아니다. 저는 당연히 든든한 부모님을 등에 업고 이혼 소장을 보냈고 신우가 살고 있는 제 집에도 내용 증명을 보내서 신우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죠. 시댁에서는 뻔뻔하게 가족끼리 왜 이래를 시전하면서 알박기 하듯이 눌러붙길래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강제 퇴거 명령까지 내렸어요. 신우는 시댁에 가서 내용 증명에 퇴거 명령서까지 내밀며 진짜 집을 나가야 하는 거냐며 발을 동동 굴렀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아주 얼굴에 철판을 떡 깔고서는 친정집에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나 집으로 들였더니만 지들이 갑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이혼 소장은 뭐예요? 아니 애들을 어떻게 아빠 없이 키우려고. 좋게 좋게 서로 마무리합시다. 몇 년 뒤에 애들 돈 모아서 분가시키면 장땡 아니냐고요. 그 말에 아버지께서 화가 잔뜩 나셨는지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후려치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벙쪄서 정막이 흘렀죠. 아, 내가 사돈처녀 살으라고 그 집을 해준 거라고 생각해? 어? 당장 짐 빼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짐을 빼야지. 어디서 알박기를 하고 있어? 아, 장인어른, 지금 제 뺨 치신 거예요? 예? 고소라도 먹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칩을 줬으면 준 걸로 끝내야지. 누가 살든 말든 왜 신경을 쓰고 그래요? 우리 가족끼리 알아서 다 합의가 된 부분인데. 아니, 그걸 왜 상관하냐고요? 합의? 그 합의는 판서랑 보시죠. 그 가족끼리 합의된 부분에 우리 딸만 쏙 빠져 있는데 무슨 합의? 됐고, 고소를 할 거면 서로 더럽게 소송전으로 갑시다. 고소를 먹어야 할 인간이 누구인데 감히 내 앞에서 고소를 운운하고 있어? 네가 먹어야지 이 새끼야. 아빠가 난데없이 남편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삿대질을 하시고 고소를 하시겠다고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마침 말 잘했다면서 고소장도 이미 보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영문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송달이 오늘 내일 도착할 텐데 말이야. 자네가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수익 구조부터 시작해서 시스템을 열심히 남몰래 파고 있을 때 그저 열정이 가득한 줄 알았지. 이 미친놈이 글쎄 야금야금 뒤에서 거래처들부터 시작해서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있을 줄은 내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이야. 내가 회사 돈에 구멍이 생기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랬던지. 자네가 딱 의심돼서 뒤를 봐보니까 이전에 직장에서 잘린 것도 발주 실수가 아니라 뒷돈 처먹다가 걸려서 손해배상하고 잘린 거라며. 그래서 그 돈 갚아내느라 자네 집안 재산 다 말아먹은 거고. 저는 그 소리에 저도 모르게 악소리를 질렀어요. 당연히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기에 아버지 회사에 취직까지 시켜줬는데 이놈이 개벌은 남 못 준 거예요. 아버지 회사에 은근히 취약적인 보안 부분을 파고들어서 몰래 소액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티 안 나게 100만 원, 200만 원씩이요. 아버지께서는 공금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몰래 알아보고 있었는데 거래처 직원의 결정적인 한타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께 거래처 직원이 사위가 뒷돈을 받고 있다고 고발을 했고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남편의 뒷 행적을 조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면서요. 그렇게 팽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글쎄 회사 직원들에게 나중에 본인이 이 회사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사위는 그런 존재라고 갑질도 하고 다녔대요. 잔소리를 하고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길 바라며 개가천선하길 기다렸는데 왜냐면 제가 쌍둥이를 임신했으니까요. 딸을 이혼녀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께서 시커멓게 타고 있는 속을 꽁꽁 숨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도가 지나치니 이 사달이 나고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집 문제까지 겹치게 됐고 아버지는 이참에 잘 됐다며 저를 이혼시키기로 결심하신 거죠. 며칠 뒤에 정말로 남편에게 고발장이 도착하게 되었고 남편은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죄질이 나빠도 너무 나쁘잖아요.
바로 법정 구속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 전부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는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합의를 해주겠어요? 횡령을 한 돈 전부 법정이자 쳐서 갚아야 하는 건 물론이었고요. 신우가 알 받고 있던 저희 친정 어머니 집에서도 당장 쫓겨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죠. 언니, 언니 정말 이럴 거야? 오빠 문제는 오빠랑 알아서 해결하고. 나랑은 언니랑 사이 좋았잖아. 나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살아. 이제 곧 출산이란 말이야. 그걸 왜 남보다 못한 사이인 나한테 그러니? 너네 엄마한테 말해. 나랑 너랑은 이제 남남인데 네가 무슨 처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랑 남편이 원래 살고 있던 투룸 빌라, 그것도 팔아 해치워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집에 대한 재산 분할까지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에게 걸고 양육비 지급 신청 또한 했어요. 남편은 횡령에 대한 문제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저에게 그 돈을 어떻게 매달 보낼 수 있겠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예상했던 부분이라 지급 명령 신청도 같이 보내버렸죠. 수감 생활은 알아서 하고 이자까지 쳐서 제대로 저한테 갚아내라고요. 남편은 이의제기를 할 시간도 없이 기간을 놓쳤고 저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확정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전 남편, 그놈은 범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겠어요? 절대로 용서 못 해주죠. 정말 10원 한 장까지도 탈탈 털어버릴 거라 결심했어요. 양육비 그거 안 주면 계속 달라고 매달 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요. 전부 다 걸어서 제 몫의 돈 무조건 받아낼 겁니다. 재산 분할도 받아냈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이전 시댁에서는 돈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며 봐달라고 난리고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교도소에 있으니까 그 집 생활비는 누가 벌어서 쓰겠어요? 이전 신혼의 부부 결국에 집이 없어서 이전 시댁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이 시외부되는 인간이 고깃집에서 알바해서 번 돈으로 온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전 신우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를 쳐서 결혼했는데 그 정도 책임감이 있었겠어요?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갔다네요. 이전 신우는 혼인신고도 못했는데 애딸린 미혼모가 되어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은둔자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전 신우가 낳은 애는 이전 시부모가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온 가족이 쫄딱 망해도 회생 불가능 수준으로 망해버린 거죠. 근데 뭐 이게 다 분수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자기 마음 곱게 안 써서 생긴 일 아니겠어요? 제 알바는 아니라서 더 처참한 수준으로 망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미난 소식이 들려오면 계속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